우리는 그를 악마라 부릅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로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이름 아돌프 히틀러. 하지만 괴물은 처음부터 괴물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균열 속에서 시대의 절망을 먹고 서서히 자라납니다. 오늘 밤 우리는 1889년 오스트리아의 작고 조용한 국경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알로이스는 세관일을 했으며 매우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출세에 대한 집착을 아들에게 강요했고 어린 아돌프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무자비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소녀는 매를 맞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고통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 클라라는 폭력적인 남편의 그늘 아래서 오직 아돌프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른 자식들을 일찍 잃은 어머니에게 아돌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이 아돌프에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기형적인 자의식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아돌프가 18살이 되던 1907년,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쓰러집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일찍이 사별하고 가난한 과부가 되었던 클라라를 위해 매일같이 왕진을 오며 정성껏 치료해준 사람은 유대인 의사인 에두아르트 블로우였습니다. 가난한 히틀러 가족의 사정을 알고 있던 블로우 의사는 치료비를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어머니가 숨을 거두던 날, 청년 히틀러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히틀러는 블로우 의사의 손을 굳게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훗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될 남자가 젊은 시절 유대인 의사에게 바쳤던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괴했던 히틀러의 아이러니한 모습은 이 병상 앞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히틀러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껏 그린 건축물과 풍경 스케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빈 미술 아카데미의 문턱은 높고 냉혹했습니다. 면접관은 그의 그림을 대충 훑어보더니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불합격이요. 당신의 그림에는 예술적 혼이 전혀 없군. 인물화에는 재능이 없으니 차라리 건축가가 되는 게 낫겠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천재라고 믿었던 청년에게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세계의 붕괴였습니다. 오만했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내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이 썩어빠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어두운 원망이 깊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부터 약 4년 동안 히틀러는 빈의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합니다. 돈이 떨어진 그는 노숙자 쉼터와 값싼 남성 전용 합숙소를 전전했습니다. 위대한 화가를 꿈꿨던 청년은 이제 얼어붙은 길거리에서 싸구려 수채화 엽서를 그려 관광객들에게 팔며 하루하루 빵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빈의 뒷골목, 화려한 오페라 극장 불빛 아래로 부유한 귀족들과 상인들이 마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린 히틀러는 낡은 코트 깃을 세운 채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깊은 좌절과 열등감은 점차 구체적인 증오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빈의 뒷골목에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유대인을 혐오하는 삼류선동 잡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회의 낙오자였던 히틀러는 그 싸구려 팸플릿들을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불행과 독일 민족의 가난이 모두 부유한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기괴한 망상. 길거리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실패한 화가 지망생의 영혼은 서서히 지독한 파시스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학교였다며 그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황하던 패배자에게 역사는 곧 피비린내 나는 거대한 무대를 열어주게 됩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두 발의 총성이 유럽 대륙의 운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하자 동맹국들이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 등 거대한 제국들이 일제히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가 이전까지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산업 살육장이었습니다. 기관총과 장갑차, 그리고 독가스라는 끔찍한 현대식 무기가 처음 등장했고 병사들은 쥐와 벼룩이 들끓는 축축한 참호 속에 갇혀 몇 달씩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불과 몇 미터의 땅을 빼앗기 위해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탄에 찢겨 죽어갔습니다. 온 유럽이 피와 진흙의 수렁에 빠져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옥이라 부르던 이 참혹한 전쟁의 소식을 듣고도 광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빈의 뒷골목을 떠돌던 실패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가난과 열등감에 시달리던 그에게 전쟁은 끔찍한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바이에른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군대는 이 쓸모없던 방랑자에게 따뜻한 새끼 식사를 주었고 무엇보다 그의 인생 처음으로 군인이라는 소속감과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거대한 목적의식을 부여했습니다. 히틀러는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시간의 시작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히틀러의 보직은 최전선과 지휘소를 오가며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날아오는 총탄과 포탄을 맨몸으로 뚫고 무인지대를 달려야 하는 생존율이 극히 희박한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히틀러는 이 끔찍한 임무를 열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가족에게 남길 유서를 쓸 때 그는 참호 구석에 앉아 묵묵히 소총을 닦았습니다. 수많은 동료가 그의 곁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그는 번번이 기적처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식사를 하던 막사 자리를 잠시 뜬 직후 그 자리에 포탄이 떨어져 동료들이 몰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생존은 히틀러의 머릿속에 위험한 망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독일을 구할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자다. 그의 광기 어린 용맹함은 상관들의 눈에 띄었고 마침내 그는 일반 병사로서는 받기 힘든 최고의 영예인 1급 철십자 훈장을 가슴에 달게 됩니다. 히틀러를 상관에게 강력히 추천하여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게 해준 직속 상관인 후고 구트만 중위는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상관이 달아준 훈장을 가슴에 품고 유대인을 멸종시킬 독재자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8년 10월 벨기에 이프르 전선. 영국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참호 속으로 노란빛의 매캐한 안개가 스며들었습니다. 겨자 가스가 들어온 것이었죠. 가스를 들이마신 히틀러는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시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독일 북부 파제발크의 야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두 눈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시력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고 늙은 목사가 들어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했다. 카이저 황제는 퇴위하여 도망쳤고 제국은 멸망했다. 4년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웠던 조국이 패배했다는 소식은 히틀러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병상에 엎드려 피눈물을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선의 군인들은 아직 싸울 수 있는데 후방에 있던 겁쟁이 정치인들과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이 등 뒤에 칼을 꽂아 독일을 배신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눈의 시력이 기적적으로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하던 그날 밤, 침대에서 일어난 병장 아돌프 히틀러는 스스로 피해 맹세를 다짐합니다. 나는 정치에 뛰어들 것이다. 나의 조국 독일을 병들게 한 저 배신자들을 내 손으로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독가스에 눈이 멀었던 무명 병사의 이 서늘한 맹세는 불과 20년 뒤 전 세계를 불태울 거대한 참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병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맹세했지만 제대 후 현실의 히틀러는 여전히 아무런 권력도 돈도 없는 무명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대에 남아있던 그에게 정보부는 한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사복을 입고 술집에 잠입해 정치 모임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라. 1919년 9월, 히틀러는 명령에 따라 뮌헨의 한 낡은 술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정당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원이라고 해봐야 고작 수십 명 남짓. 감시하러 온 스파이 히틀러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도중 한 참석자의 발언에 히틀러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는 스파이라는 자신의 신분조차 잊은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언변을 사람들을 향해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무명 군인의 입에서 나온 맹렬한 연설에 사람들은 모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우발적인 분노는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정당의 창립자는 집회가 끝난 후 히틀러에게 다가가 입당을 제안합니다. 감시하러 갔던 스파이 히틀러가 자신이 감시하던 조직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평생 서야 할 무대를 마침내 찾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입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유의 선동 능력으로 당의 실권을 장악한 그는 당의 이름을 새롭게 바꿉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한 이름 나치가 역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이 지휘봉을 잡은 히틀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대중의 분노였습니다. 마침 독일의 거리는 거대한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승전국들이 요구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독일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시대. 거리는 팔다리를 잃고 구걸하는 상위군인들과 굶주린 실업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대중이 절규할 때 히틀러는 가장 잔인하고 선명한 대답을 던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과 상업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던 유대인들은 굶주린 독일 대중의 질투를 자극하기에 완벽한 제물이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유대인 청년들은 독일을 위해 피 흘려 싸운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대중의 마음속에
상대적 박탈감을 끄집어내었고 가장 복잡한 경제 위기를 저 이방인들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단순한 거짓말로 치환해버린 것입니다. 히틀러는 대중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최면술사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기괴한 한 편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연단에 오르면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대중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를 때쯤 아주 낮고 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감정을 끌어올려 마침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광기 어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청소, 박멸, 복수. 그리고 위대한 제국.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외치는 그의 모습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환호했습니다. 실패한 화가 지망생의 열등감이 치밀한 정치적 무기가 되어 평범했던 시민들을 누군가를 혐오하는 광신도로 만들어버린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기가 뮌헨의 맥주호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대중의 광기를 확인한 히틀러는 1923년 11월 뮌헨의 맥주홀에서 권총을 쏘며 무력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어설픈 반란은 단 하루 만에 진압되었고 히틀러는 반역죄로 란츠베르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은 그에게 처벌이 아니라 휴식이었습니다. 그는 햇볕이 잘 드는 넓은 독방에서 지지자들이 보내준 초콜릿을 먹으며 자신의 비뚤어진 세계관을 정리한 한 권의 책을 구술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나의 투쟁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었습니다. 타 민족을 정복하고 학살해야만 독일이 살 수 있다는 피해 청사진으로 완성된 위험한 문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두꺼운 책을 그저 허풍 심한 정치인의 미친 소리라고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 선동가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썼던 그 모든 미친 망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에게도 누군가의 연인이자 다정한 남자로 불리던 이름 볼프가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치당의 전속 사진사였던 하일리히 호프만의 사진관에는 17살의 앳된 보조 직원 에바 브라운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 위에 올라가 서류를 정리하던 소녀의 뒤로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묘한 콧수염에 눈에 띄는 오버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 호프만은 그를 볼프라고 소개했습니다. 히틀러는 소녀에게 오페라 티켓을 건네고 드라이브를 제안하며 다정한 남성인 볼프를 연기했습니다. 에바에게 그는 괴물이 아니라 조금 유별난 취향을 가진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16년 뒤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녀를 철저히 그림자 속에 숨겼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조국과 결혼한 고독한 지도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바 브라운. 그녀는 히틀러의 광기 어린 연설이나 대학살의 현장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재자의 가장 인간적인 민낯과 가장 추악한 최후를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자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킨 악마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히틀러가 1933년 마침내 합법적인 선거로 독일의 최고 권력자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치의 선전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였습니다.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짧았던 괴벨스는 평생을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명문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뛰어난 지식인이었지만
외모 탓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했고 작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맥주홀에서 사자후를 토해내는 히틀러를 본 순간 그를 자신의 신으로 영접했습니다. 히틀러가 거친 분노의 불꽃이었다면 괴벨스는 그 불꽃을 독일 전역으로 실어 나르는 정교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데 있어 악마적인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재자들의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당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100번 반복하면 마침내 진실이 된다. 괴벨스가 가장 먼저 장악한 것은 국민들의 귀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첨단 매체였던 라디오의 엄청난 파급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시 라디오는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괴벨스는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국민 라디오라는 값싼 보급형 라디오를 대량 생산했고 모든 가정과 공장, 심지어 길거리 상점마다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오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신 범위가 아주 짧아서 영국의 BBC 같은 해외의 객관적인 방송은 전혀 잡히지 않았고 오직 나치가 통제하는 제국 방송의 주파수만 수신되도록 설계된 주파수 고정형 라디오였던 것입니다. 거실의 소파에서, 공장의 작업대에서, 동네의 식당에서 독일인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지는 히틀러의 목소리와 괴벨스의 찬양 방송을 쉼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세뇌였습니다. 나치는 외부의 진실을 철저히 차단한 채 독일인들의 뇌를 자신들이 만든 망상의 수족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라디오로 귀를 막은 괴벨스는 이제 시각적인 화려함으로 대중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전당대회가 열린 뉘른베르크의 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괴벨스는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수백 대의 대공 탐조등을 쏘아 올렸습니다. 밤하늘로 곱게 뻗어 올라간 수백 줄기의 빛의 기둥들은 마치 하늘을 바치는 거대한 신전처럼 보였습니다. 이른바 빛의 성당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숭고한 빛의 제단 한가운데 수십만 명의 제복 입은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섰습니다. 거대한 하켄크로이츠 붉은 깃발이 밤바람에 펄럭이고 바그너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질 때 히틀러가 구세주처럼 제단 위에 등장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십만 명의 대중은 이 압도적인 미학 앞에서 개별적인 사고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벅찬 감동과 황홀함. 사람들은 이성이 아니라 감각으로 나치를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독재를 향한 비판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비판은 곧 아름답고 위대한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933년 5월 10일 밤, 베를린의 오페라 광장에서는 인류 지성사의 가장 야만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분서 사건이었습니다. 나치에 세뇌된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횃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마르크스 등 유대인 학자들의 책,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문학책,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서적 등 무려 2만 5천 권의 책이 시뻘건 화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광장 한가운데서 괴벨스가 마이크를 잡고 미소 지으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꽃과 함께 유대인의 지적 더러움은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독일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해야 할 대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불태우며 환호하던 그 밤. 100년 전 독일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하일리히 하이네가 남겼던 경고는 끔찍한 예언이 되어 제국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인간도 불태우게 될 것이다. 라디오의 거짓말과 압도적인 시각적 광기, 그리고 지식의 말살. 괴벨스의 철저한 지휘 아래 8천만 명의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나치는 이제 유대인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악법을 제정했고, 안네의 일기의 저자였던 안네 프랑크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 숨어 지내거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세뇌당한 독일인들은 이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박수를 치거나 침묵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수천만 명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어둠 속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여름의 끝자락. 독일의 거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완벽히 세뇌시킨 히틀러는 이제 자신의 책 나의 투쟁에 적어두었던 끔찍한 망상을 현실로 옮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타 민족을 짓밟고 영토를 빼앗아 게르만족의 생활권을 넓히겠다는 지나친 탐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먹잇감은 바로 이웃나라 폴란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재자라 해도 명분 없는 전쟁은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비열한 자작극을 지시합니다. 1939년 8월 31일 밤, 폴란드 접경 지역인 독일 글라이비츠 방송국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폴란드 군복을 입은 괴한들이 방송국을 습격해 독일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폴란드 군복으로 위장한 독일의 SS 친위대였습니다. 심지어 나치는 억울하게 끌려온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히고 독약을 먹여서 죽인 뒤 그 시신들을 총에 맞은 것처럼 현장에 버려두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10시, 히틀러는 제국 의회에 서서 외쳤습니다. 어젯밤 폴란드 정규군이 우리 영토를 공격했다. 오늘 새벽 5시 45분부터 우리는 반격하고 있다. 이 새빨간 거짓말과 함께 인류 역사상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폴란드를 침공한 나치 독일의 군대는 이전의 어떤 전쟁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 때처럼 참호를 파고 지루하게 대치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이때 처음으로 정격전이라는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악마의 사이렌이라 불리는 슈투카 폭격기들이 새카맣게 몰려와 폭탄을 비 오듯 쏟아부으며 통신과 도로를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의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공포에 마비된 사이 지상에서는 거대한 강철 괴물 기갑 사단이 모터사이클 부대와 함께 국경을 유린하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던 구시대의 군대는 무전기로 소통하며 돌진하는 독일군의 기계화 부대 앞에서 추수밭의 밀집처럼 쓰러졌습니다. 방어선을 구축할 틈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속도와 폭력. 폴란드는 침공 한 달 만에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폴란드를 집어삼킨 히틀러의 시선은 이제 서쪽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철천 지원수였던 프랑스를 향했습니다. 프랑스는 난공불락의 요새 마지노선을 믿고 있었지만 히틀러는 전차가 통과할 수 없다고 믿었던 아르덴 숲을 뚫는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단 6주 만에 프랑스를 무너뜨립니다. 파리가 함락되고 유럽 전체가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오직 섬나라 영국만이 홀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있었습니다.
항상 시가를 물고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고집센 불독 같은 사내. 히틀러는 매일 밤 런던에 폭탄을 쏟아부으며 처칠을 압박했지만 그는 지하 집무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히틀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노련한 사냥꾼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유럽 정복은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처칠을 압박하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 히틀러는 지구 반대편의 야욕들과 손을 잡습니다. 1940년 9월 삼국 동맹 조약의 체결입니다. 여기서 히틀러는 두 명의 파트너를 만납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그는 히틀러가 정치를 배우던 시절 롤모델로 삼았던 파시즘의 원조였지만 실전에서는 번번이 패배하며 히틀러의 도움을 기다리는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일본의 실세 도조 히데키입니다.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군국주의의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히틀러에게 아시아 전선을 맡아줄 위험한 파트너였습니다. 동서양의 악마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거대한 추축국이라는 사슬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자 히틀러는 기다렸다는 듯 미국의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이때 히틀러가 마주하게 된 상대는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습니다. 소아마비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지만 그는 미국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히틀러는 휠체어를 탄 이 거인을 과소평가했지만 루스벨트가 가동하기 시작한 미국의 거대한 공장 라인은 곧 독일 제국을 짓눌러버릴 강철의 파도가 되어 밀려오게 됩니다. 이제 유럽과 태평양은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 제2차 세계대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을 장악한 히틀러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거울을 마주합니다. 바로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그는 이름의 뜻처럼 강철의 인간이라 불릴 만큼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는 약속을 깨고 300만 대군으로 소련을 기습 침공합니다.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 히틀러는 문짝만 걷어차면 썩은 집은 무너질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지만 그 문 너머에는 수천만 명을 소모품처럼 갈아 넣을 준비가 된 스탈린의 광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영하 40도의 동장군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계추가 서서히 파멸을 향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짝만 걷어차면 무너질 것이라던 히틀러의 호언장담은 러시아의 광활한 평원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42년 겨울 볼가강 유역의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은 끔찍한 시가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히틀러의 비상식적인 아집 때문에 후퇴조차 허락받지 못한 30만 명의 독일 제육군 병사들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 갇혔습니다. 보급이 끊긴 병사들은 얼어붙은 말고기를 파먹고 나중에는 쥐를 잡아먹으며 버텼습니다.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을 잘라내며 그들이 매일 밤 부르짖었던 것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항복했고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의 척추는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전쟁의 패배가 짙어지자 독일 내부에서도 마침내 이 미친 질주를 멈추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1944년 7월 20일 국방군의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히틀러가 회의 중인 막사 탁자 밑에 폭탄이 든 서류 가방을 놓고 나옵니다. 이른바 발키리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음과 함께 막사가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두꺼운 참나무 탁자 다리 덕분에 기적적으로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살아남습니다.
이 사건은 히틀러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극심한 의심병과 광기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암살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수천 명의 장교와 시민들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괴물이 마침내 자신의 동족마저 미친 듯이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 소련군이 밀려오고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베를린을 향해 진격해 오던 1945년 3월. 히틀러는 마침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조국을 향해 궁극의 배신을 저지릅니다. 그는 군수장관 알베르트 슈페어에게 독일 영토 내의 모든 공장과 다리, 철도 수도 시설을 하나도 남김없이 폭파하라는 이른바 네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슈페어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국민들이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며 히틀러를 말렸으나 히틀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독일 국민은 나치즘이라는 위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더 강한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들을 위해 남겨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에게 피를 바쳤던 국민들을 패배의 순간에는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독재자의 소름 돋는 민낯이었습니다. 1945년 4월 베를린. 제국의 수도는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거리를 막아선 것은 10대 소년단과 100발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히틀러는 총리 관저 지하 15m 깊이에 지어진 차갑고 축축한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습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파킨슨병으로 왼손을 부들부들 떠는 56살의 독재자는 여전히 지도를 펼쳐놓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슈타이너 부대를 투입해라. 북쪽에서 반격하면 적을 포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옮기고 있던 지도 위의 부대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전멸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군대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히틀러는 자신이 만든 망상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완전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덜덜 떨고 있던 히틀러에게 결정적인 공포를 심어준 마지막 뉴스가 날아듭니다. 그의 오랜 동맹이었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도망치던 시솔리니는 시민들에게 붙잡혀 총살당하였고 그 시신을 밀라노 광장의 주유소 지붕에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은 과거 자신들이 환호했던 독재자의 시신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며 짓뭉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소련군이나 분노한 군중들에게 시신이 조롱당하는 끔찍한 상상. 그는 부하들을 불러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에 기름을 붓고 뼈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려라. 마침내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4월 29일 새벽. 히틀러는 포탄이 울리는 지하 벙커에서 오랜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기괴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945년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벙커의 좁은 서재로 들어간 뒤 육중한 철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독재자의 최후는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부하들은 그의 유언대로 시신을 벙커 밖 구덩이에 던져놓고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습니다. 천년을 갈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제3제국은 고작 12년 만에 수천만 명의 피를 뿌린 채 독재자의 타버린 뼈가루와 함께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신은 죽었다. 벙커에서 들려온 한 발의 총성은 히틀러를 신처럼 받들던 추종자들에게는 곧 세계의 종말이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외치던 자들의 최후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만큼이나 처참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침표를 찍은 것은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였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죽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끝내 악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치의 핵심 간부들은 뉘른베르크 법정에 차가운 심판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제까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쉽게 결정하던 그들은 이제 법관 앞에서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는 초라한 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양심은 대답했습니다. 부당한 학살에 동조한 것. 그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다. 일부 추종자들은 쥐구멍을 찾듯 남미의 정글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가명을 쓰고 얼굴을 고치고 평범한 이웃인 척 숨어 지냈지만 그들의 삶은 평생을 쫓기는 짐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뒤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어 법정에 선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에 환호하고 유대인 이웃의 비극을 외면했던 평범한 독일 시민들은 연합군의 손에 이끌려 수용소의 참혹한 시신들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몰랐다고 울먹이는 그들 위로 굴뚝의 검은 연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세상에 곧바로 평화가 날아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네 나라인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끔찍한 독일 녀석들이 나중에 또 전쟁을 일으키면 어쩌지? 그래서 그들은 잿더미가 된 독일 땅을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구역씩 맡아 감시하기로 합의합니다. 심지어 심장 부인 수도 베를린마저 네 조각으로 찢어 나누어 가졌죠. 처음엔 그저 잠깐 감시만 하다가 얌전해지면 다시 하나의 나라로 돌려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라는 거대한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승전국들 사이에서는 묘하고 서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을 감시하는 방식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서쪽 구역을 맡은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돈을 벌게 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살려보자. 그들은 서독 지역에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며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동쪽 구역을 꽉 틀어쥐었던 소련의 스탈린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 자유롭게 돈을 벌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모든 재산과 권력은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최고다. 히틀러라는 미친 늑대를 잡기 위해 억지로 손을 잡았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어제의 동지들은 적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이빨을 드러내며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터지지는 않지만 세상의 온도를 영하로 뚝 떨어뜨려 버린 숨막히고 차가운 전쟁. 이른바 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쪽 지역이 경제를 살리며 점점 잘 살게 되자 분노한 소련은 자신이 지배하던 동쪽 지역과 서쪽을 오가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결국 서로 다른 이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949년 독일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나라로 쪼개지고 맙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다스리던 자본주의 진영은 서독으로, 소련이 지배하던 공산주의 진영은 동독이 되었죠. 어제까지 같은 빵집에서 웃으며 빵을 사 먹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서로를 스파이라 부르며 철조망 너머로 총구를 겨누는 남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아돌프 히틀러라는 단 한 사람의 삐뚤어진 열등감과 망상이 전 세계를 끔찍한 전쟁의 피바다로 몰아넣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름도 없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조국 독일마저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장벽과 철조망을 사이에 둔 분단국가로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념이 만들어낸 분단의 나비 효과는 유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이제 막 해방의 빛을 찾았던 우리의 땅. 한반도 역시 미국과 소련의 자존심 싸움 속에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차갑게 허리가 끊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를린의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 쏘아 올려진 빗나간 총성이 돌고 돌아 한반도의 심장까지 관통해버린 기막힌 역사의 연쇄작용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인류는 그를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악의 화신이라 정의합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공포는 그가 유별난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중이 가진 비겁한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것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와 나치의 행적을 보며 악의 평범성을 말했습니다. 평범한 이웃이 생각하기를 멈추고 어떻게 거대한 살인 병기의 부속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누군가에게는 조국을 살릴 구세주였습니다. 그 맹목적인 믿음이 600만 명의 유대인과 5천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히틀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 인간의 증오심에 불을 붙여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연출가. 베를린의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 쏘아 올려진 그 빗나간 총성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종말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성은 멈추지 않고 한반도 또한 분단국가로 만들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이념의 벽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아주 평범한 얼굴로 일상의 작은 혐오를 먹고 자라납니다. 과거에 기록이 된 이 참혹한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이야기 아돌프 히틀러 편이었습니다.